이제 주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진시황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충 계량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성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정 또는 정 이렇게 부르죠. 중국 최초로 통일을 했으나 죽은 지 4년 만에 멸망을 해요. BC 259년에 조나라의 볼모로 와요. 조나라의 볼모로 왔는데 이 막판에 이제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은 조나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통일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뭐 통일이 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나라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 군주였던 장양왕의 아들로 출생을 했고 그의 어머니는 여부리의 애척이었던 주희. 이제 조나라니까 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7년에 13세에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해요. 그 다음에 13세 때 등극을 할 때는 여부리가 이제 섭정을 하고 있었죠. 여부리의 세상이었고, 여부리하고 이제 또 노예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22세 때 친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22살에 친정을 시작하는데 이미 이때 익을 만큼 익었어요. 황제로서. 근데 인간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13세에 22세 왕이 됐는데, 보통, 아버지가 정확하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 다음에 엄마가 천한 놈하고 놀아난다. 그리고 여부리가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노예가 그거를 찬탈하기 위해서 또 둘이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13세에서 22세 동안에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무너지겠죠. 그 22세 등극해서 이미 벌써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멘탈이 강해져 있어요. 이때 20살, 22살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었다면 아마 진시황은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통일에 대한 그런 강한 집념이 이제 비전으로 진시황의 그런 어떤 내면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서 무너져 버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22살이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노예를 치면서 이제 여부리도 몰아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도 내가 권력 앞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부리도 이제 자살을 하게 만들고 자결을 하게 만들고 22살 때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통일대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국 시대가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반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국 시대 후반에 들어가면 강력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을 그런 꿈으로 아마 진시황은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세 때 육국을 멸망시켜서 통일을 실현하고 시황제다 이렇게 칭함을 받죠.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업적하면 누가 뭐래도 통일인데 그냥 단순한 국가를 통일한 게 아니라 도량령,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했죠.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도 하나의 제국으로 남아있는데 기초가 되는 거죠. 유럽을 비교를 해보면 유럽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하나의 종족이라고 봐도 뭐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게르만 민족 또 예외적으로 있다면 노르만 종족 정도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켈트족들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노르만 종족들이 내려오면서 켈트족은 지금의 이제 프랑스에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원 켈트족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켈트족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게르만족, 노르만인들 한 종족이라고 봐도 되고, 또 왕가끼리는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뭐 한 집안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은 저렇게 갈갈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진시황하고 딱 대조가 되는 거죠. 진시황은 강력한 기원 전에 벌써 강력한 대제국으로 인해서 문자를 통일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도량을 통일해버리고요. 나라 전체를 도로로 완전히 이제 도로를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죠? 진시황 EBS 나온 거. 어마어마한 도로잖아요. 어마어마한 도로를 그 대도로를 뚫어놓고 진시황 그 도로를 통해서 뭐 전국을 순례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 진시황이 만들어놓은 나라 국가 체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이제 하여튼 진시황으로 인해서 이제 쭉 통일이 되고요. 그 통일 제국이 쭉 내려오고. 중국의 법가 사상이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지배를 하죠. 법가 사상. 유교도 있지만 사실은 유교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법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왜 저렇게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독재 체제에 잘 순응을 할까? 그런 DNA가 있는 겁니다. 왕조의 DNA가. 지금 북한 사람들이 왕조의 뒤에 조선시대의 마인드를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과 결합을 할 때 상당한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진시황으로 인해서 중국이 오늘날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토대, 모든 제도 다 그대로 가지고 가. 그런 다음에 이제 39세 때 이제 22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39세 때 천하를 통일해버린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통일한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한 다음에 항상 무너지죠. 그래서 법률 같은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진시황도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가령 이제 여러 가지 뻘짓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뭐를 불로장생 묘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뿌려요. 돈을 엄청 뿌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진시황이 오래 불로장생을 꿈꾸니까 뭐 명약이라는 그런 소개들이 많이 왕한테 이제 소개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귀를 기울입니다. 진시황이 말년에 또 말년에 미신에 또 빠지기도 해요. 미신 같은 그런 게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안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정서적인 고갈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죠. 정서적인 자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불안지수가 높은 아이들로 키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안지수가 높아버리면 이제 영정처럼 돼요. 말년의 영정처럼.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죠. 엄마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이가 불안지수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안지수가 엄마가 오면 불안하다.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데 불안하다. 불안지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양심에 손을 넣고 한번 물어보세요. 불안지수가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0에서 10이다. 그러면 내 아이는 내 밑에 내 슬하에서 자라는 내 아이가 불안지수가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불안지수가 어때요? 불안지수가 여러분은 낮으세요? 그럼 이게 불안지수가 높다는 거하고 낮다는 거하고 어떻게, 물론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불안지수로 한번 그냥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불안지수가 높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내 불안지수가 높아져요. 늘 사람을 대할 때 경계해야 되고, 그럼 내가 불안지수가 10이라고 치면 10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정신줄을 놔버린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7.7 되는 아이하고 불안지수가 1 되는 아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외부에서 충격이 가보면 압니다. 충격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7의 불안지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3의 충격을 가도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근데 1의 이제 불안지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 불안지수가 아주 낮은 애들은요,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이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도 회복 탄력성이 있고 인간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근원적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셔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영정을 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아이예요.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일을 빡빡 가르쳤습니까? 엄마를 얼마나 혐오했냐면 정말 엄마를 혐오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노예를 이제 죽이고 이제 여부리를 죽인 다음에 엄마를 이제 조그만 궁에 가둬요. 조그만 궁에 가두는데 조그만 궁에 가둬서 이제 위패를 시켜버리는 거죠. 위패를 시켜버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머니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확실한데 아버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진시황이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을 거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아빠를 찾으러 근데 이게 알아도 되게 뭐한 것이 알아도 만약에 여부리가 진짜 친아버지라고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내 정통성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같으면 확인하겠죠. 우리 같으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데 그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을 늘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가 불안했겠습니까? 한 아이로 놓고 볼 때 이 아이는 불안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죠? 그리고 엄마는 이건 뭐예요? 천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남자 같으면 호색한이라고나 하지 여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성중독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딱 맞겠네요. 성중독자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중독자네요. 그게 딱 맞겠네요. 엄마는 완전히 성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정의 그 불안 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높고 자기가 냉철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을 냉혈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이제 위패를 시켜놓고 여부리를 내치고 노예를 내치고 엄마를 위패를 시켜놓고는요 공포를 합니다. 감히 나보고 엄마를 용서라는 둥 뭐라고 하는 둥 말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엄마를 미워했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형으로 죽이겠다. 뼈를 바르고 사지를 찢어서 볼에 내버려 두겠대. 복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6명의 시체가요. 27구의 시체가요. 간에다가 내버려 그냥 궁에서 좀 과장을 했겠죠. 과장을 했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거든요. 왕의 어머니가 위패되어 있다는 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언급을 했다가는 바로 뼈가 발리고 사디가 찢겨서 굴에서 그냥 굴에서 바깥에도 못 나가요. 사람들 보는 데서 거기서 시체가 뒹구는 거죠. 27구를 죽였어요. 얼마나 엄마에 대한 얼마나 혐오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초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임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엄마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듣기로는 하늘에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28의 별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죽은 이가 27이니 뭐 오늘 신이 한 자리 채우고 채우고 말죠. 그리고 신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천하 통일을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국가들의 인식이 진시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그것도 전투력의 일부분이거든요. 전투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 폐하께서는 가부를 거열령으로 찢어 죽이셨고, 이제 노예죠. 그 다음에 질투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죽이셨으니 질투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두 동생을 자루에 넣어서 때려 죽였으니 자유롭지 못하다는 악명을 얻은 셈이고, 어머니를 분양공으로 옮겼으니 불효를 행한 것입니다. 이를 가난한 이들을 죽여서 풀밭에 던져놓았으니 이는 걸주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거랑 주왕.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주의 포악한 다스림입니다. 지금 천하가 이를 들으면 모두가 와해되어 진을 바라보는 일이 없을 것이니 신은 가만히 진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 폐하를 위해 이를 위태롭게 여깁니다. 말씀은 다 올렸으니 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틀에 올라가요. 자기가 알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기서 이 사람이 유세를 잘한 거예요.
왜 유세를 잘한 거냐면 진시황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요. 진시황은 지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천하를 자기가 경영하고자 하는 통일하고자 하는 그 꿈 하나로 자신의 모든 과거와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거에 집중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을 시킨 거죠. 자, 천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신의 쉽게 말하면 통일대업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딱 이렇게 진언을 해버리는 거죠. 진시황이요. 영정이 틀에, 이 사람이 틀에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이제 죽이세요. 그리고 틀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어머니를 제대로 복귀를 시켜요. 그런데요, 진시황이 나중에 이렇게 가는 데마다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거기에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여과 없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왜 살려둔 거예요? 왜 위패에서 풀어줘서 제대로 궁에 한 10년 정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단순히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죠. 정서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머니를 그냥 밀어둔 거죠. 놔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대접은 끝까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용서를 했다고 봐야 돼요. 용서를 안 했다고. 용서를 안 했다는 게 맞죠. 용서를 안 하는. 예, 그냥 무시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그 대신 조금 내가 위패만 풀어줄 테니까 그냥 황태우로서 내가 이름은 지켜주고 그냥 당신의 삶을 보장해주겠습니다.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모철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황후가 이제 풀려났고 제대로 이제 10년 정도 더 살고 대접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하는 진나라가 이제 육국을 정복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막 무력으로 막 정복했을 것 같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우리는 진시황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용의주도해요. 이 요가하고 돈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동쪽의 열국도 신하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각 나라로 보낸 사람이에요.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약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돈약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영정이 찾아와요. 진시황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돈약이 저는 군주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께서 신을 절하지 않게 해주시면 만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여러분 보통의 진시황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진시황이 진짜 이걸 받아줍니다. 진시황이 받아줘요. 오로지 뭐 때문에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진시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육국을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까지 받아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금덩어리를 덤뿍 얹어줘요.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가서 육국에 가서 돈을 써. 그럼 돈을 왜 쓰라고 그러냐면 각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신하들을 매수하는 거죠. 진나라 편으로 돌아오도록. 진나라 편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뇌물을 매겨 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통일제국을 만들어놓는데. 통일제국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뇌물을 싹 매기고 가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뇌물을 쫙 먹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뇌물이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딱 분리될 거 아니에요. 진나라 사람, 진나라 아닌 사람 이렇게 분류가 딱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진나라 편을 섰어요. 뇌물을 받고 이제 그래 진나라에 협조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다음 진나라 협조 안 하는 사람은요. 죽여야 되겠죠. 그 뒤는 자객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상당히 용의주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고 돈약.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그거 다 썼을까요? 이말 벗게 됐겠죠. 나중에 진시황한테 들켜요, 그것도. 삥땅 친다고요. 삥땅 칠 때도 이 사람들은 아주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천하의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협작꾼이죠.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재상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진나라 편에 쓰도록 만들고 뇌물을 넣는 사람들이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마찬가지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죠? 그런 비슷한 일이죠. 진시황이 다 눈 감아줍니다.
자존감은 줘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이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천하 통일을 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유연함이 있고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 이 돈약 같은 사람은 자기가 찾아가요. 그리고 군주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야, 절하지 마, 그래. 절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유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급히 바꾼 거예요, 이거 내용을. 그래서 율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율료라는 사람은 병법가입니다. 책도 남아있어요. 책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세를 하거든요. 진시황한테 와서 유세를 하는데, 진나라의 강함에 비하면 제후들은 1기의 9년에 불과하지만 다만 신은 제후들이 합종을 이루 한꺼번에 불의의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재물을 아끼지 마시고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불과 30만 금을 쓰면 제후들을 모두 없애쓰십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이제 진언을 하거든요. 진언을 하는데, 진왕은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은 어떻게 특별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하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식과 의복을 나누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요. 자,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시황이 성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진시황이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포용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음식과 의복을 저 왕하고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일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책략을 얻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시황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사실 내심 무섭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대신 무서울 거 아니에요. 보통 냉혈한이잖아요.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꼭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토사구팽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잣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진왕이 사람 때문에 보자면 우뚝한 코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뚝한 코에 길게 찢어지는 매 같은 가슴에 승냥이 목소리를 지녔다. 승냥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약간 좀 카랑카랑했던 것 같죠, 그죠? 약간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냥이 목소리를 지녔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적고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의치 않을 때는 남의 아래서도 잘 견디지만 뜻을 얻으면 쉽사리 남을 잡아먹는다. 나는 포위의 인사임에도 저 사람이, 포위라는 거는 이제 유학자가 아니라 선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은 나를 보면 항상 스스로를 굽혀 내 아래에 처한다. 저 냉철한 같은 저 진시황이 나한테서 낮춘단 말이죠. 뭔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진실로 진왕이 천하를 상대로 뜻을 얻으면 천하는 모두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진시황이 붙잡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요, 국위, 군정을 총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에 임명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이제 전권을 줍니다. 이 사람의 계책을 또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쓰임만 받냐면, 진시황의 모든 국방에 관한 정책을 다 총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관한 인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진시황이 한껏 몸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파격적으로 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시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보통.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사는 누구의 친구냐면 그 유명한 한비자의 친구죠.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순자 밑에서 배웠죠. 순자는 이제 여러분 유학 사상의 이단화라고 그래요. 이단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단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유학자. 그러면 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국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순자가 보기엔 이건 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저께 제 동영상 이제 보셨나요? 저 한비자와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를 제가 찍을 건데, 한비자와 아담 스미스를 놓고 볼 때, 이제 아담 스미스가 혁명적인 그런 전환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비자도 이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하고는 달리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계적이에요, 사고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써놓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고. 그러면 순자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순자는 유학에 이단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학자예요. 그럼 유학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악해도 유학자의 목표는 뭐예요?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이단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학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자나 맹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공자는 인간의 마음이 착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 착한 마음을 끄집어내면 된다고 봤고, 순자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또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교화시켜서 선함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고 한비자는요, 그 밑에서 배웠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그 다른 생각이 뭐냐면, 한비자는 인간의 마음이 선에 악하다라고 애시당초부터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비자는 왜 인간의 마음이 악하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면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악해지다. 이 말도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80%가 착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요, 그 누구도요, 한 20%는 여러분 보면 나쁘다고 할 거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100명이 만났는데, 100명을 만났는데, 100명이 다 여러분을 착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바로 성인이죠. 바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죠? 이거는요, 공자도 못한 거고 예수님도 못한 거예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욕망과 100사람의 이익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비자는 아주 실용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한비자는 아주 현실적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인간의 이익에 취해가지고 막 빠져 들어가는 이 전국시대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착하냐는 거죠. 자, 근데 한비자는,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어쩌라고, 이런 입장이에요. 이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 나 나빠, 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현대적인 현대인들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뭐예요? 그럼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이거든요. 이사라는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의 그 과정을 이제 우리 여기 열전에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사람은 대놓고 나 악해, 나 이기적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일찍이 향리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하국관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재밌는 얘기,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얘기요. 화장실 같은, 나 갑자기 중국의 화장실이 생각이 나네. 화장실을 갔더니 그 화장실에 어떤 분이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예전에 감옥에 갔다 와서 그 화장실 얘기를 누가 또 하시던데, 막 이만한 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화장실에.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쥐를 본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쥐는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먹거나 하여튼 그 이야기는 말 안 할게요. 화장실에 문을 열고 확 들어가니까 쥐들이 막 와삭 놀란단 말이에요. 쥐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짐승 같은 것들을 받으면 막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곡식 창고를 딱 열고 들어가니까 곡식 창고에 있는 쥐들은 타더라니까 도망도 안 가고, 얘네들이. 이게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거야.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확 깨달은 거예요? 참 이상한 데서도 깨달아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 이게 틀림없는 것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그래? 쥐새끼도 화장실에 쥐하고, 곡식 창고에 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쥐는 사람만 들어가도 화들짝 놀라고, 개새끼만 먹는 것도 화들짝 놀랐는데, 곡식 창고의 쥐는 놀라지 않는다 같아. 얘네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라는 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게 순자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자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성현의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유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쪽 법가사상가로 오면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면서 뭘 깨달았냐면 역시 환경의 산물이구나. 시대가 달라지니까 사람도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책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게 법가사상의 전제인 거죠. 딱 쥐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영감을 얻었다고요?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국가로 옮겨야 되죠. 내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 맹자 엄마가 맹모 삼천지교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애 환경을 바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환경을 좀 잘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조금 뭔가 애가 건설적인 뭔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디한테 가냐면 순자한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걸 깨닫고 순자에게, 그래서 내가 화장실 쥐로 살 것인가 곳간의 쥐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고서 순자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깨달은 대로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뭐 특별한 사람인 거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순자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순자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떠나면서 하는 말은 나와 있어요. 순자에게 이제 열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순자에게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나는 현실 정치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순자에게 말을 합니다. 순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저는 때를 얻으면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만승의 나라들이 바야흐로 서로 싸우는 때라 유세가들이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 관점을 잘 보세요. 마침 진왕이 천하를 삼키고 황제를 칭하여 쓱 다스리려고 하니 지금이 포위의 선비, 아까도 나왔죠. 포위, 이렇게 선비들이 오세요. 포위의 선비들이 힘써 달릴 때이고 유세가들이 황금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나 같은 선비들이 나가서 출세하고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그런 시대다. 나의 시대다. 나의 전성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난 출세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출세 못한 바보다 이 말이에요. 비천한 지위에 머무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금수가 괴기, 고기를 바라보는 거. 금수가 고기를 바라보고 먹지 않는 거. 이거 바보죠? 호랑이가 먹을 걸 누구 안 먹어요? 호랑이 바보예요, 바보. 그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겨우 걸음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출사를 안 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가 먹을 걸 앞에 두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의 얼굴을 하고 겨우 걸음만 뛰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에서는 출사를 해서 현실 속에 나가가지고 나는 출사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나는 뭐예요? 내 욕망대로 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방식은 순자가 말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순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가지고 더 습관을 형성하고 교육을 해서 내 마음을 바꿔보자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비자하고 이사에 오면 순자하고 단절점은 순자식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육, 더 이상 뭐 수련, 더 이상 자기 훈련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내 욕망을 성취하는 시대다. 아예 솔직하게 자기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차 서쪽으로 가서 진왕에게 유사하겠습니다 라고 가가지고 누구 밑에 들어가냐면 여부리 밑에 들어가요. 여부리 밑에, 그 유명한 여부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부리의 사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